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에 근무하는 정성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라이브 건강강좌 전립선 비대증과 과민성 방광에 이제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이제 지치실 텐데요. 우리 모두 이제 개인 방역을 잘 지키고 건강하시고 이제 코로나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이렇게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전립선 비대증하고 과민성 방광인데요. 우리가 이제 소변 증상은 뭐 진단이 어찌됐든 간에 다 이제 뭐 소변이 안 좋고 이제 그래서 병원을 찾게 되시죠. 그래서 소변 증상은 다 동일한데 이제 증상이 다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아셔야 이제 우리가 이제 질병의 관리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잘 들으셔서 자신의 그 전립선과 이 방광 관리를 조금 더 원활하게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전립선 비대증이 있고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은 가장 큰 증상이 이제 소변을 잘 이제 시원하게 못 본다, 소변이 약하다, 이런 증상들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과민성 방광입니다. 과민성 방광은 소변을 자주 보고 또 급하고 급해서 흘리고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또 야간요도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야간요도 이제 여러 가지 소변 증상들 중에서 가장 이제 환자분들이 불편해하시는 증상이죠. 밤에 몇 번씩 소변 때문에 깨야 되니까 낮에 피곤하고 일이 안 되고, 그래서 요 야간요에 대해서도 끝날 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립선 비대증은 말 그대로 이 전립선이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은 전립선이 이렇게 이제 작은데 이 그림 보시면은 뭐 상당히 커져 있죠. 이 전립선 사이로 요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 전립선이 커지면은 요도가 이렇게 눌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소변 보는 게 원활치 않고 약하게 되고 한참 걸리게 되고 힘을 줘서 소변을 봐야 되는 이런 증상입니다. 자, 전립선 비대증이 왜 생기냐 하면은 가장 큰 것은 이제 연령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가 오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의 변화로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는 이제 거기 뿐만 아니라 신체의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의 그런 균형이 깨지거나 여러 가지 이제 신경계의 작용으로 인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이제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보통 그 나이대만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40대에는 열에 4명 정도, 또 80대에는 열에 8명 정도 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많은 것이죠. 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연구를 이제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이 전립선이 나이가 들면서 커지는데 과거보다 지금 뭐 더 커지는 것이냐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한 5년 전보다는 23% 정도 더 전립선이 이제 더 옛날보다 비대해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요. 또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로는 이제 여러 가지 식생활이 좀 서구화되면서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그런 기름기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게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런 기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전립선이 커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작을 때는 뭐 증상이 별로 없겠지만은 이 그림처럼 이제 커지면은 여러 가지 심한 비대증 증상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전립선 비대증의 그런 일반적인 증상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변이 이렇게 시원치 못하고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커진 전립선이 이제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변을 이렇게 자주 봐야 되는 급한 이런 증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은 이분은 뭐 화장실 다녀왔는데 5분밖에 안 됐는데 또 자주 마렵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도가 이렇게 눌리게 되니까 이 소변이 이렇게 가늘어지는 이런 세뇨 증상이 나오게 됩니다. 또 이렇게 아직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렇게 소변을 오랫동안 잘 못 보시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그런 밸런스가 깨지면서
아예 소변을 못 봐서 그냥 응급실에 오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뭐 소변을 못 봐서 방광에 이제 소변이 차다가 거의 뭐 임신한 배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이제 오래되면은 이 콩팥 자체가 나빠지는 이제 이런 걸로도 발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 또 하나의 증상이 이 자다가도 이제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이죠. 아까 이제 야간요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밤에도 이제 몇 번씩 깨야 되고, 저희 이제 환자분들 보면은 뭐 본인이 몇 번씩 깨는 거는 괜찮다. 근데 이제 자기 때문에 같이 자는 배우자가 이제 또 이렇게 잠을 깨야 되니까 이제 그게 또 미안하다. 이제 이렇게도 또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방광이 그렇게 이제 전립선 비대증으로 자극을 받아서 소변이 급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뭐 일을 하다가, 소변이 마려우면은 이제 적당한 시기가 되면 소변을 봐야 되는데, 뭐 그 일을 다 못 끝내고 빨리 가서 소변을 봐야 된다든지, 이렇게 이제 소변이 급해지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야간요만큼이나 이 생활에 많은 지장을 준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그런 증상이 생기는 기전은 일단 요 그림처럼 이제 전립선이 커져서 이제 요도가 눌려서 여러 가지 이제 소변이 약해지는, 그러니까 배뇨곤란, 또 배뇨지연, 잔뇨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이 방광 경부에 이렇게 이제 커진 전립선이 자극을 줌으로 인해서 빈뇨, 소변 자주 보는 거, 또 야간뇨, 밤에 여러 번 깨는 거, 절박뇨, 소변이 급한 거. 이게 이제 심하게 되면은 절박 요실금도 오게 되죠. 그래서 참지 못하고 마려우면 가기 전에 흘리는 이런 증상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증상들은 뭐 병원을 다니면서 약물로 이제 컨트롤하고 뭐 그러면 되겠지만은 이게 이제 치료가 안 됐을 때에는 계속적으로 방광에 영향이 주게 되면은 방광벽이 두꺼워집니다. 방광에 이제 콜라겐이 침착을 하면서 방광이 두꺼워지면 이제 그 단계부터는 약도 별로 잘 안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방광이 나빠지기 전에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전립선 비대증의 이제 진단 검사에 대해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역시 병력 청취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게 되면 증상이 얼마나 오래됐고 어느 증상이 심하시고 이제 그런 거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신체 검사를 통해서 직장 수지 검사를 하는데요. 요 그림처럼 이 항문에다 손가락을 넣게 되면은 바로 전립선이 만져집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을 만져서 전립선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또 뭐 혹시 혹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변 검사나 전립선 수치 검사, PSA 검사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혹시나 전립선 암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립선 초음파, 아까 이제 손가락을 넣어서 전립선을 만져본다 그랬는데요.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초음파, 얇은 초음파를 항문에 집어넣어서 이 그림 사진, 초음파 사진처럼 전립선의 그런 모양이나 크기, 또 어떤 뭐 혹 같은 게 있는지를 더 정밀하게 보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 전립선 초음파가 이제 의료 급여가 안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의료 급여가 돼서 저희들도 이제 조금 더 활발히 검사를 좀 부담 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병력으로 이제 저희가 주로 물어보는 거는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또 다른 약물들을 먹는 게 있는지. 우리가 이제 그 나이가 드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신경계나 또 순환기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약물들을 쓰시는데요. 이런 약물들이 또 방광에 그런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요인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이 방광 기능에도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변 증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신경계통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속 검사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객관적으로 환자분이 얼만큼 소변을 잘 보시는지 이런 기계화된 변기에 이제 소변을 봐서
이 그래프로 확인을 하는 것인데, 아마 이 병원에 비뇨기과 다니시면은 뭐 한두 번씩은 다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지금 이 환자의 그런 배뇨 양상이 정상인지 아닌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역동학 검사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뭐 일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진단을 내리고 했을 때, 우리가 진단을 내리고 약물을 투여하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는 몇 %는 호전이 있고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맞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뭔가가 진단이 잘못됐던지 아니면 환자의 증상이 더 심하다든지 이랬을 때 혹시 다른 요인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광경 검사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 그림처럼 이 고추를 이제 마취해 가지고 고추에다 이 내시경을 넣게 되면은 바로 이 커진 전립선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눈으로 이제 전립선이 진짜 이렇게 커져 있다, 막고 있다,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이쪽 그림은 정상 전립선 요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방광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전립선 부위가 뻥 뚫려 있어야 이제 원활하게 소변을 볼 텐데, 이 옆에 그림 보시면은 전립선이 커져서 이 구멍을 막고 있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소변 보기 힘들고, 이렇게 이제 커진 전립선이 방광을 또 자극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자극 증상들, 소변 자주 보는 이런 증상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는 대기 관찰, 이거는 그냥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 이제 지켜보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고, 대부분은 이제 증상이 와서 병원에 오시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이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이 합병증이 생겼다든지 이랬을 때는 외과적인 이제 수술을 하게 되겠고요. 자, 대기 관찰은 이제 6개월이나 1년마다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기본적인 검사를 통해서 이런 환자분의 증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배뇨 양상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모니터링 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은 다 증상이 있으셔서 오시기 때문에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전립선 비대증에는 크게 두 가지 약물이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감신경 차단제인데, 이 전립선이 교감신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압박도, 그러니까 긴장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못 열리는 거죠, 요도가. 그래서 이것을 교감신경 차단제를 이용을 하면은 전립선의 그런 긴장도가 낮아져서 이제 조금 구멍이 더 열리면서 소변 배출이 용이하게 되는,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게 되는 이런 약물이고요. 요 밑에 이제 항남성 호르몬 요법은 이 커진 전립선을 줄이는 것인데, 이 전립선이 남성 호르몬을 먹고 이제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남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제제를 사용을 하면은 이 남성 호르몬을 줄여서 이 전립선 크기를 점진적으로 이제 줄여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먹었다고 바로 증상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한 6개월이나 1년 먹어서 20% 정도 전립선 크기가 줄게 되면은 이제 소변 보기가 좀 편하다든지 이런 점진적인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자, 교감신경 차단제를 쓰면은 이 그림처럼 이 조금 막혀 있는 전립선의 긴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요 그림처럼 이제 전립선 요도가 조금 더 넓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소변도 더 수월하게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광의 자극 증상도 호전이 되게 됩니다. 자, 항남성 호르몬 제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간 사용해서 전립선 크기를 줄여서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이제 가장 큰 목적은 전립선이 앞으로 계속 커지면은 점점 더 증상도 심해지고 약도 안 듣게 되고 결국은 수술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게 될 텐데, 이 항남성 호르몬 제제를 써서 전립선 크기를 줄임으로 인해서 이 연구를 해봤더니 결국은 여러 가지 수술의 위험성이라든지 또 소변을 못 보는 요폐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반 정도 감소를 시킬 수 있다. 이제 이런 결과를 나왔죠. 그래서 전립선이 어느 정도 이상 크신 환자분들에게는
저희가 이 항남성 호르몬 제제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전립선 약물을 지금 투여받고 계신 분들은, 자신의 이제 약물을 이제 저희가 외래 오셨을 때 이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오시면은 이제 뭐 어떤 약물을 쓰셨는지 여쭤보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물 이름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자신이 복용하는 약물이 그냥 교감신경 차단제인지 아니면 항남성 호르몬 제제인지, 이 정도는 좀 아시고 계시면 혹시나 다른 병원에 가셨을 때도 이분이 이런 약물을 썼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약물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병합요법 두 가지 항남성 호르몬 제제까지 써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나 소변을 못 보는 확률, 또 수술을 받을 확률, 이런 것들을 이제 낮춰줬다는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약물 치료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일단 즉각적인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교감신경 차단제를 쓰고, 또 이제 전립선이 어느 정도 이상 큰 사람들은, 이런 항남성 호르몬 제제를 써서 이 병합요법을 해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전립선이 더 커지는 이런 위험 요소를 이제 방지하는 것이죠. 전립선은 우리가 이제 쭉 장기적으로 이제 연구를 해보면 지금 큰 사람이 앞으로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은 사람은 앞으로도 좀 더 이렇게 많이 안 커지고, 그래서 이제 처음 검사를 했을 때 이제 그 환자의 그런 위험도라든지 커질 위험도 이런 걸 이제 계산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플랜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뭐 약물 치료로 이제 환자분이 만족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안 생기고, 그럼 뭐 약물 치료로 이제 쭉 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소변을 잘 못 봐서 신장이라든지 방광 자체가 나빠진다든지, 또는 소변을 잘 못 보게 되면 방광에 잔뇨가 남게 되고, 그러면 방광에 결석이 생기게 됩니다. 뭐 이런 요인들, 또 염증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이 커진 전립선에서 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혈뇨가 나온다든지, 뭐 소변을 못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이제 합병증이 생겼을 때라든지, 또는 약물을 약물을 드셨는데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결과를 얻었을 때든지, 이랬을 때는 결국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죠. 이 커진 전립선을 내시경을 넣어서 이제 뻥 뚫어주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그런 수술의 그런 이제 적응증이 되는데, 최근에는 이 수술이 많이 이렇게 위험도가 낮아졌고, 또 간단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생 약 먹기보다는 그냥 수술로 한 번에 해결하고 약을 안 먹고 편하게 살겠다, 이래서 이제 평생 약 먹기는 싫다 그래서 수술하는 경우도 요새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수술의 개념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마취를 한 상태에서 이 꼬추에다 이제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요게 커진 전립선인데요. 이 전립선을 하나하나씩 긁어내서 이렇게 뻥 뚫어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전통적인 내시경 수술인데요. 네, 이 그림 보시면은 이 막힌 전립선이 옆에 그림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뻥 뚫어져 있죠. 이렇게 이제 막힌 것을 풀어줘야 시원하게 보고 방광에 대한 자극도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씩 긁어내는 방식을 이제 옛날부터 했었는데, 보니까는 한 10년 지나면 한 10명 중에 한 2~3명 정도가 전립선 비대증이 다시 재발해서 증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하나씩 긁어내다 보니까 더 완벽하게 다 제거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최근에는 이 광적출술이라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은 이 전립선을 그냥 우리 귤 껍데기 남기고 알맹이만 쏙 없애주듯이 완전히 쏙 한 번에 떼서 이제 방광에다 밀어넣고 그걸 다 긁어내는, 그러니까 더 이 전립선 비대증 포션을 더 완벽하게 제거하는 이런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수술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이제 그 환자분들이 많아서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취는 대개 이제 하반신 마취를, 배꼽 이하 마취를 하게 되겠고요. 대개 이제 문제가 없으면 그날 입원해서 그날 수술을 하고, 요도에다 이제 내시경을 넣어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뭐 피부를 절개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수술 시간은 전립선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작은 것은 뭐 30분 이내 되겠지만은 크면은 뭐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보통 수술 후에 한 2, 3일째 태어나게 되겠고요. 대개 태어나시면은 일상생활은 바로 다 하는데 막 무겁고 힘든 거, 배에다 힘쓰는 일 이런 것들은 한 1, 2주는 피하셔야 됩니다. 이 기간에 이제 아무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배에다 힘쓰고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혈뇨가 나온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시경 수술 후에는 당연히 증상이 호전이 되고 이제 소변이 이제 한 번에 시원하게 보고 굵게 나오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방광 자극 증상이 줄어들어서 자주 보는 것도 이제 좋아지고 야간뇨도 개선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배뇨 증상들, 전립선 비대증 증상으로 이제 약물을 먹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왕 수술을 하려 그러면은 이 사람 몸에다 이제 손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수술을 해서 얼만큼 좋아질 것이냐, 이거를 이제 먼저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런 검사들이 조금 이제 많이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검사들 말고 그냥 기본적인 단순한 검사들만 가지고도 어떻게 조금 더 그런 예측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의료는 환자 여러분들을 조금 더 편하게 검사도 받고 치료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전립선 비대증에 좋은 음식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뭐 여기 나온 호박씨, 된장, 굴, 가지, 녹차, 토마토. 이 토마토는 이제 라이코펜 성분이 여러 실험 연구에서 보면은 이 전립선에 상당히 이제 이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토마토라든지 마늘, 콩, 두부. 그러니까 우리 이 서양의 우리나라의 이런 식단들을 보면은 다 전립선에 좋죠. 근데 이제 이런 안 좋은 음식들 보시면 대개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단이 서구화되면서 전립선에도 이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씩 더 과거보다는 커지는 이런 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뭐 잠깐 쉬면서 뭐 이렇게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배뇨 증상은 모두 전립선 비대증이냐? 그렇진 않죠.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증상도 있지만 또 방광 자체가 나빠지면서 생기는 증상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소변 증상은 다 동일하지만 원인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병원에 오셔서 이런 적절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시겠고요. 전립선 약물을 먹어서 이제 효과는 있는데 평생 먹어야 하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로는 이런 배뇨 관련 약물들은 먹을 때만 효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평생 먹게 되는데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당뇨나 이런 것처럼 만성 질환, 꾸준하게 약물을 먹는 그런 만성 질환하고도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질문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전립선 이런 약물들이 내성이 생기냐? 그러니까 처음에 먹었는데 좋았는데 한 2, 3년 먹으니까 별로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내성이 생긴다고 보지는 않고 만약에 약을 먹었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안 좋아진다고 하면은 이 내성보다는 그 병 자체가 조금씩 더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이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 암으로 되느냐? 이래서 이제 검사를 또 받으러 오시는 분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두 질병은 완전히 분리된 독립된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전립선 비대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뭐 전립선 암을 뭐 두려워하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민성 방광은 어떤 그 검사나 뭐 피검사, 뭐 사진 검사 이런 걸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환자의 증상을 가지고 이 소변을 급하고 자주 보고 이거를 이제 증상을 가지고 과민성 방광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도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 방광 자체가 나빠지면서 이런 과민성 방광 증상도 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증상을 보시면은 가장 키 증상이 소변을 참기 어려운 겁니다. 급하다는 거죠. 내가 빨리 안 가면 흘린다든지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거고요. 이런 과민성 방광이 있으면 대부분은 다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또 밤에도 여러 번 소변 때문에 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 남성들한테 이런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으면 이거는 대부분 다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치료도 전립선 쪽으로 더 우선해서 치료를 했는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전립선은 크게 문제가 없어도 남자들도 이 과민성 방광, 이 방광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료의 그런 스펙트럼을 더 넓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은 이 과민성 방광은 이 방광이 갑작스럽게 수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변이 마려우면은 이제 조금 더 시간 지나서 이제 많이 마렵고 화장실에 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주변 환경도 이제 소변을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면 소변을 보는 게 일반적인 과정인데 이 과민성 방광은 그런 과정이 다 생략되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소변이 마렵고 빨리 안 보면 흘리는 이런 증상을 얘기하죠. 자, 이 과민성 방광의 원인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신경적인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 방광의 기능도 이 머리부터 이 척추까지 이런 중추신경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쪽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방광 기능에도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에서는 그런 전립선 비대증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여자에서 이제 흔하게 생기는, 그러니까 특별한 원인 없이 방광 자체가 나빠져서 생기는 이 특발성 과민성 방광이 이제 제일 많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과민성 방광 자가 진단이라 그래서 이 9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한번 쭉 보십시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은 과민성 방광일 증상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런 거에 좀 해당이 많이 된다. 그러면은 뭐 가까운 비뇨기과를 좀 찾으셔서 한번 증상을 진단받고 필요하면 약물을 사용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만큼 많은 환자가 있느냐? 저희가 이제 보통 뭐 서베이를 대단위로 이제 몇만 명을 서베이를 하는데 해서 이제 유추를 해보니까 우리 한국 성인 40세 이상의 한 14%, 이제 외국에도 한 보통 10에서 15%의 유병률을 얘기하는데요. 이 정도의 환자들이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 과민성 방광은 이 증상 자체로도 이제 좀 생활에 불편하지만 더 큰 문제가 이렇게 자기가 이제 소변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심하면 우울증까지도 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이제 유발시킬 수 있는 뭐 당뇨라든지 고혈압 이런 만성 질환하고 이런 과민성 방광을 비교해봐도 그런 뭐 당뇨나 이런 만성 방광보다 만성 질환보다 더 우울증의 그런 위험도가 높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치료가 안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문제들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자, 진단하는 것은 아까 그 전립선 비대증의 진단 과정과 이제 몇 가지가 이제 동일하고요. 이 과민성 방광에서는 이 배뇨일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비뇨기과 다녀보셨으면은 이렇게 소변을 이제 3일간 집에 계실 때 좀 보는 횟수하고 양하고 적어오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얼마만큼 자주 보는지 또
밤에 양이 많은지 낮에 양이 많은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치료의 그런 플랜을 세우게 됩니다. 자, 과민성 방광 치료를 보시면은 가장 이제 첫 번째로 하는 건 역시 생활 습관의 개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방광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되는데 몇 가지 밝혀진 거는 뭐 금연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체중 조절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비만하게 되면 뚱뚱하게 되면은 내장 비만이 많아지고 이것이 방광을 자극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뚱뚱한 사람들은 살을 좀 빼는 것으로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소변 증상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환자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몇 가지 연구에 의하면은 몇 가지 음식들이 또 이 소변 증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음식은 좀 피하는 게 낫죠. 그리고 이제 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행동 치료인데 뭐 골반 근육 운동을 포함해서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부러 소변을 좀 참았다 가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내가 이번 주에는 소변 마려우면 한 10분, 20분 참았다 가고 그게 다 성공하면은 다음 주에는 뭐 20분, 30분 참았다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이런 행동 치료를 하는 것인데 이것도 이제 열심히 하면은 한 50%까지는 좋아진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의지를 가지고 좀 꾸준하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환경이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다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약물 치료를 이제 많이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과민성 방광에 쓸 수 있는 약물이 국내에 한 6,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해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열에 8명 정도, 그러니까 80% 정도는 이제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약물들이 흔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도 있고 또 이론적으로 뭐 먹을 때만 효과이기 때문에 이제 또 장기적으로 복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로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제 약물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열에 2명, 20% 정도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결국은 이제 어떤 수술적인 치료로 가게 되는데 간단히 해보자 그러면은 보톡스를 방광에 주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굴에 맞는 보톡스가 있죠. 이거를 이제 방광에다 주사를 놔줘서 좀 자주 안 보게 하고 참을 수 있게 한다 하는데 평균적으로 약으로 안 되는 사람들을 해봤을 때 한 70% 정도의 이제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근데 단점이 보톡스가 시간 지나면 자기가 효과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광에 해보니까 보통 한 효과가 있었을 때 한 6개월 전후에 그런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효과가 좋은 사람들은 한 1년에 한 번씩 와서 주사를 맞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조금 효과가 있는 것이 있느냐? 그것이 이제 천수신경 조절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수신경을 자극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광의 그런 배뇨 반사를 이제 조절해서 역시 효과를 보는 것인데요. 이것도 열에 한 7명 정도 70%의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톡스 방광 주사는 다 이제 의료보험으로 이제 나라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뭐 입원은 안 하고 그냥 날짜 잡아서 외래에 와서 주사 맞고 집에 가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자, 천수신경 조절술은 이제 조금 복잡한데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하루는 입원해가지고 이 엉덩이 쪽을 국소마취해서 한 1, 2cm 째서 이제 거기에 이제 침을 넣어서 이 방광으로 가는 신경에 위치시켜 놓고 이제 외부에서 전기 자극을 줘서 이제 효과가 있나 없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이제 일주일간 집에 가서 보고 이제 효과가 있으면은 그 조그만한 지우개만한 자극기를 몸 안에 이제 삽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극기도 이제 오래 쓰면은 한 7, 8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7, 8년 사용하고 이제 배터리가 떨어지면은 째가지고 이제 새 기계를 넣어주는 이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간뇨에 대해서 잠깐 이제 끝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야간뇨는 여러 가지 이제 소변 증상들 중에서 가장 생활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저녁 6시 이후에 저녁 식사하고 나서
들어가는 수분이 다 이제 야간뇨의 그런 수분이 될 텐데요. 요게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야간뇨, 그러니까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거, 우리가 보통 한 번 깨는 거는, 여러 가지 연구를 보면은 그 생활에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2번 이상 깼을 때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2번 이상 깨는 것을 우리가 이제 치료하게 되는데, 요 그림 보시면은 이 빨간 그래프에 나이가 올라갈수록, 나이가 드실수록 더 유병률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죠. 한 70대에는 한 40% 정도, 그러니까 열에 한 4명 정도가 밤에 2번 이상 소변 때문에 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의 이제 문제가, 저희 이제 그 대한배뇨장애 요실금학회에서 이제 대규모로 조사를 해봤는데, 이런 야간뇨가 있으면은 뭐 수면장애도 올 수가 있고요. 또 이 노인 같으면은 밤에 소변 보러 가다가 낙상하는 위험도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조심해야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보고한 이런 연구들도 있고요. 또 이제 밤에 여러 번 소변 때문에 깨다 보니까 낮에 이제 생활에 참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졸리고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이런 야간뇨가 많은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일의 생산의 능력이 더 떨어진다. 이렇게도 이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왜 생기냐면은 뭐 크게는 이제 항이뇨 호르몬의 이상, 또 방광 기능의 이상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소변 밤에 잘 때는 이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서 소변량을 줄여줍니다. 그래야 이제 소변 때문에 안 깨게 되는데, 뭐 나이가 들면서 그런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라든지 또 그런 리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밤에 소변량 자체가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깰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과민성 방광 증상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광 자체의 기능이 이제 나빠짐으로 인해서 밤에도 낮에도 소변 때문에 자주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병력을 먼저 청취하는데, 이런 야간 단뇨, 그러니까 밤에 소변량이 많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내과적 질환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장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 그 코골이라 그러죠. 수면 무호흡증 있는 사람들도 그때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밤에 소변량이 더 많아진다 그럽니다. 뭐 신증후군도 말할 거 없고요. 뭐 간이 안 좋으신 분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증상, 이런 이제 내과적인 질병이 있으면 다 야간 단뇨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이런 증상들이 얼만큼 심한지, 얼만큼 영향을 주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설문지를 통해서 내가 얼만큼 심하냐, 그거를 이제 판정을 하고 있고요. 또 나중에 이제 약물 치료 후에 얼만큼 좋아졌는지도 이런 설문지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배뇨일지는 이제 아까 과민성 방광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환자분들이 이렇게 3일 동안 소변을 적어 오시면 저희가 밤에 낮에 그런 퍼센트지를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밤에는 우리 하루 총 소변량의 한 4분의 1 이하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양이 많아진다든지 이랬을 때 어떤 게 더 큰 원인인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자, 치료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히 보시겠는데요. 먼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생활 습관의 개선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과민성 방광의 그런 생활 습관의 개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광을 자극할 수 있는 음식들을 좀 피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런 야간뇨에 있어서는 규칙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것,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생활 습관, 수면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야간뇨가 더 적은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뭐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물을 많이 드시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당연히 물을 많이 먹으면 소변을 자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간 단뇨일 때 밤에 소변량이 많아서 소변 때문에 깬다 이랬을 때는
저희가 이제 항이뇨 호르몬을 먹습니다. 이것은 약을 먹으면 소변량을 줄여줘서 밤에 이제 소변 때문에 덜 깨게 한다. 이런 약물이 되겠고요. 상당히 이제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항상 이런 처음에 진단은 이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해서 이제 플랜을 잡으시는 게 좋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뭐 간단히 끝 말씀으로 이 전립선 환자의 그런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 과도한 알코올 섭취를 좀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는 게 피해야 되는데,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은 심하신 경우에는 근근히 소변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러신 분들이 술을 갑자기 많이 드시게 되면은 갑자기 소변량이 많아지고, 그럼 그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음하고 소변 못 봐서 응급실에 오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자극적인 음식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자극 증상이 더 올 수 있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체중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광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과체중이 있다 그러면 체중을 빼는 것도 중요하고요. 변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신경계 문제들, 또 노인 환자분들이 이 변비가 심하게 되면은 또 일시적으로 소변을 못 보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변비도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야간유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적당한 운동, 그래서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이런 배뇨 증상에도 많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곧 겨울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름보다는 겨울에 더 이런 소변 증상이 많습니다. 더 자주 보게 되고, 더 급하게 되고, 더 이제 추웠을 때 소변 때문에 이제 또, 소변을 못 봐서 이제 응급실에 오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도 많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추워졌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활동이 줄어들면서 오는 그런 팩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워져도 항상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생활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 이제 강의를 마치고요. 뭐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여러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이제 건강하시고 또 코로나 끝나는 그날까지 개인 방역을 잘 지키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를 이제 끝내고 그 몇 가지 이제 질문 올라오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질문인데요. 전립선 낭종으로 인한 통증이 계속 오고 소변이 1시간 뭐 30분마다 봅니다. 통증으로 일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봤는데 결과가 안 나오네요. 예, 뭐 통증이 이렇게 심하시면 상당히 생활하기도 힘드시고 그러실 텐데, 일단 통증의 원인이 진짜 전립선 낭종인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립선 낭종은 그냥 전립선에 생기는 물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연 이것 때문에 통증이 오는 것인지, 뭐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것을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전립선, 이 소변 자주 보는 이런 증상들도 과연 이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것인지 이것을 먼저 좀 감별해서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질문은 이 소팔메토가 전립선 비대증에 이제 효과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뭐 이거는 뭐 저희 외래 때 항상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 소팔메토는 약한 이 남성 호르몬 기능을 가진 그런 식물성 제제가 되죠. 그래서 식물성 제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점이 있죠. 화학적인 약물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보면은 효과가 있다는 이런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물학적 이런 제재들의 문제점은 어떤 그런 규정들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의 함량도 다 제품마다 다르고 그래서 어떤 약물은 효과가 있고 어떤 약물은 효과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규모로 연구를 통합해서 해보면은, 쓰는 것이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이제 보고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약물을 선물 받았다든지 요새 이제 뭐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도 선물을 많이 하시니까,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은 뭐 버릴 이유는 없고요. 뭐 드시면 되겠고. 그렇지만, 어떤 자기가 이 치료 목적으로 이 약물을 사서 복용하겠다. 그것은 뭐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케겔 운동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케겔 운동은 이제 아까 이제 과민성 방광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과민성 방광의 그런 효과보다는 여성분들 복압성 요실금이라는 질병이 있죠. 그래서 뭐 기침하고 웃고떼고 재채기 할 때 소변을 흘리는, 이것은 이제 골반 요도 포함해서 골반 근육이 약해져서 갑자기 배에 힘 들어갈 때 흘리는 것인데, 여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식적으로 골반을 수축하고 이완하고 해서 이 골반의 볼륨을 키워서 이런 기침할 때 힘 들어갈 때 소변을 안 흘리게 하는 이런 작용을 하죠. 그래서 과민성 방광보다는 그런 복압성 요실금에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7, 8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 정액이 사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하면은 아까도 그 그림에서 보셨듯이 전립선을 이제 뻥 뚫어주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은 전립선 이제 사정을 하게 됐을 때 사정액이 이제 꽃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뻥 뚫어지게 되면은 대개 사정액이 방광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가 이제 나중에 소변 볼 때 소변이랑 같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애기 낳을 거 아니면 상관은 없지만 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니까 좀 이렇게 많이 실망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하면은 거의 8, 90%는 이런 사정액이 이제 역행성 사정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수술을 설명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수술을 하는데, 뭐 환자분들은 또 이제 별로 이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다가 자기가 이제 또 직접 그런 게 없어지게 되면은 많이 이제 또 좀 낙심하시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이 뭐 발기를 약하게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애기 낳을 거 아니면 상관은 몸에 해로운 이상은 없습니다. 자, 전립선 비대증과 과민성 방광에 대한 추천 도서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 대한 배뇨장애 요실금 학회라는 이 대한 비뇨의학회 학회 이제 산하학회인데, 주로 이제 이렇게 과민성 방광 또 전립선 비대증을 다루고 있는데, 인터넷에 아마 치시면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이런 일반 우리 환자분들이 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참고 도서들이 몇 가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참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이 좀 있긴 한데, 뭐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내용들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이 전립선하고 이 과민성 방광 또 야간뇨 모두에서 이 소변의 증상, 뭐 자주 보고 급하고 또 잘 안 나오고 이런 소변의 증상은 다 똑같지만 이런 원인 질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소변 증상으로 좀 많이 생활에 불편하시다 하면은 항상 이 병원을 찾아서 이 비뇨의학과에서 이 제대로 된 진단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를 상의하시는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앞으로도 이 자신의 이 방광, 전립선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그 건강관리를 게을리하지 하지 마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